노인복지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장 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치매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치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치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치매의 종류는 하나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매가 회복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치매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혈관성 치매인지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에 따라서 치매 유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꼭지에서는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 또 치매를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치매의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치매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진단 기준을 살펴볼 것이고, 왜 치매가 조기 진단이 어려운지에 관한 내용을 두 번째 꼭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치매 노인도 사회적 문제이지만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도 또한 사회적 문제와 공감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치매 노인은 인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치매 노인 가족들에 대한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 번째 꼭지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치매의 치료적 접근입니다. 그럼 치매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관한 내용들을 크게 네 번째 꼭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치매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치매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치매 그러면 인지장애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 외상은 이제 외부적인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또 질병에 의해서 손상되어지고 파괴되어서 지능,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학습 능력, 언어 능력과 같은 것들이 감퇴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 기능과 타인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면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죠. 또 치매에 걸린다면 직업적인 역량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겠죠. 이런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을 우리가 치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기억장애, 또 사고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까지는 선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망 가지고 구분되어지는데 치매와 선망은 되게 비슷한 이제 그 외형을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남력, 그러니까 내가 나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남력이 6개월 이내에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선망이라고 그러고 6개월 이상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치매는 이런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신경 증상과 일상생활이 감퇴되는 증후군을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치매의 경우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기능 장애, 무엇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인지기능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환각, 망상,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처음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또 감정의 변화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치매에 걸리면은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치매에 걸리면서 성격적으로 포악해진다거나 연대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근육의 마비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보행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구음 장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시는 거죠. 또 연화 곤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이 감퇴되는 증후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31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건망증, 선망, 노인성 우울증과 같이 오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외부적인 그런 반응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화기를 찾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심각한 건망증의 경우에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와 매우 비슷해서 심각한 진압력의 상실로 이어지지만 대부분 6개월 이전에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치매와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건망증, 선망, 노인성 우울증과 오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화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기준은 순간적인 기억장애와 장애 유무, 그러니까 순간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통찰력의 유무, 그러니까 통찰력, 인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통찰력이 있고 없고의 정도. 세 번째는 기억장애, 판단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치매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매는 초기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31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치매 인구가 약 2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계산대로라면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32%에서 48%, 그러니까 8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약 절반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치매는 모든 노인에게 두려움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이나 이런 이제 그 관찰 가능한 그런 이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들 딸을 이제 그 인지할 수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 치매의 경우는 그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도 없고 아들 딸도 알아볼 수 없고 과거에 좋은 기억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노인들이 치매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치매는 모든 노인에게 두려움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가 조기 진단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치매는 초기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초기에는 되게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치매인가 또는 이제 건망증인가라고 혼동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치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치매의 초기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 발병이 신체적 상해나 중대한 사건 경험 이후에 갑자기 발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건 이전에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치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이제 낙상을 하셔서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허리뼈 수술을 하면서 이제 치매가 갑작스럽게 발병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치매의 조기 진단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발생하는 요인과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우리 엄마가 좀 건망증이 심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이걸 치매 증상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치매 종류 중에서 비가역성 치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피크병이라든가 헌팅턴스병 같은 치매의 경우는 다시 회복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이기도 하지만 가역성 치매, 뭐 예를 들어서 감염성 뇌질환이라든가 두부 외상이라든가 뇌수종과 같은 그런 치매의 경우에는 회복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치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치매는 노인성 질환의 일종으로 환자의 30%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심리적 특성으로 많은 경우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의 우울 증상을 단순한 우울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치매가 조기 진단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의 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치매의 구분에서 치료의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역성 치매입니다. 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컨버터블하다,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치매를 우리가 가역성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알코올 및 화학물질의 중독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 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비타민이 결핍된다거나 감염성 뇌질환, 두부 외상, 뇌수종과 같은 치매의 종류는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가역성 치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고, 이런 가역성의 치매에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치매, 치료될 수 있는 치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역성 치매입니다. 가역성 치매는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치매이지만 비가역성 치매는 회복이 어려운, 그래서 신경섬유라든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치매를 우리가 비가역성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우리 많이 들어본 질병이죠. 피크병, 헌팅턴스병, 또 파킨슨병과 같이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유형을 우리가 비가역성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반가역성 치매입니다. 이 반가역성 치매는 가역성 치매도 아니고 비가역성 치매도 아닌 중간 단계의 치매를 우리가 반가역성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발성 뇌경색증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개선되기는 하지만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치매를 우리가 이제 반가역성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치료의 가능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의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물론 치매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몇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뇌세포의 위축 또 파괴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뇌세포가 퇴행성 변화를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능력이 저하되는 유형으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보여왔던 인격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지연되어서 뭐 뇌졸중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뇌혈관의 부분적인 순환 장애로 유발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만성적인 과음을 하게 되면 치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뭐 기억이 끊어진다거나 사지가 경련된다거나 보행실조, 막 잠깐 이제 길 가다 넘어진다거나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뭐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반복되면 위험한 것이 이런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억 장애를 발생시켜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상 후 치매입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큰 자극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인데요.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 치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제 그 글러브를 끼긴 꼈지만 뇌를 잠깐 맞잖아요, 머리를. 그러면 이제 이게 외상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성 외상성 뇌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있냐면은 감나무에서 가을에 감을 따다가 감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머리를 그 땅바닥에 심하게 딱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억장애 내지 정신기능 둔화를 겪는 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혈류적인 문제이거나 뭐 또는 그 여러 가지 노인성의 그런 치매라기보다는 외부적 자극에 의한 그런 치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뭐 산소 결핍성, 염증이 많은 경우, 가성, 복합성 등의 원인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심근경색, 또 일산화탄소 중독, 또 염증 같은 경우는 두뇌에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치매를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가성치매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우울증과 되게 유사한 그런 치매이고요. 복합성 치매라고 하는 뭐냐면 혈관성 유형과 알츠하이머 유형 두 가지가 중복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이야기할 때도 복합장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합성 치매 같은 경우도 혈관성 유형의 치매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유형의 치매만이 아니라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복합성 치매다라고 이야기. 두 번째는 치매의 진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치매 진단 내용 전에 우리 교재 31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원인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PPT에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치매 진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치매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은 치매는 안타깝게 아직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인들이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315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유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매를 앓았다면 자녀들도 치매를 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유전 이론에 의하면은 알츠하이머 유형의 경우에 가족력이 50에서 8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면은 그 자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을 확률이 거의 50에서 80% 정도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전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대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혈중 내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들이 증가함으로 대사 과정이 급속하게 저하될 때 치매가 유발된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뇌신경 전달 물질 감소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세틸콜린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야 되는데요. 신경 전달 자극 물질. 아마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정신건강론에서도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아세틸콜린과 같이 신경 전달 자극 물질의 분비가 감소돼서 유발된다고 보는 게 뇌신경 전달 물질 감소 이론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러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신경 매독이라든가 제이콥스병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염증성 병변은 신경 섬유의 엉킨 부분에 많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뭐 이렇게 치매 원인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측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이론 중에서 어떤 것이 궁극적인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16페이지 치매의 진단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진단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진이죠. 우리가 문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답이라든가 또는 질문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증상에 대해 체크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진단을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환자나 가족을 통해서 증상의 발현 시기, 그러니까 치매의 증상이 언제 발현되었는지, 또 그런 치매를 통해서 어떤 증상이 나왔는지, 또 혹시 가족력은 있는지, 또 약물 복용 여부는 있는지, 또 ADL, 우리 이거 앞에 배웠죠? ADL은 뭡니까? Activity of Daily Living 해서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지, 또 IADL, Instrumental Activity Daily Living 이라고 해서 도구적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의해서 진단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진이다라고 얘기하죠. 뭐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또 도구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치매다라고 이제 진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신체 검사의 경우입니다. 두뇌의 외형, 시각, 청각 상태, 체중, 혈압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뭐 운동 상태나 시력 장애, 보행 상태 등에 대해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치매 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의학적 검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정신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MMSEK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코리아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의학적 검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리학적 검사입니다. 이 병리학적 검사는 정밀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뭐 혈액 검사한다거나 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심전도, 뇌파, CT, MR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는 검사죠. 근데 우리가 펫 검사라고 해서 양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양전자 검사는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뭐 포도당 페트, 아밀로이드 페트, 타워 페트 등과 같이가 있고 이런 이제 페트 검사는 알츠하이머 치매, 전두축 치매, 루이체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뭐 뒤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의학적 측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으면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적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재에는 318페이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PPT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좀 이게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치매 구분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31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그 교재를 좀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혈관성 치매는 60에서 70세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40세 후반부터 유발되지만 70세 이상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병해가지고 진행과 중단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막 발병했다가 조금 중단됐다가 발병됐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계단식의 증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계단식 증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돼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앞에 설명했는데 초기에 이런 병에 대한 인지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알츠하이머야 라고 하는 초기 반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의 정도로 보면은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인격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인격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르신의 인격이 아닌 아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감정의 반응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막 부정적 감정이나 흥분 상태를 이게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경 증상적으로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마비, 그러니까 한쪽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또 파킨슨 증상을 발생시키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 증상도 없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경 증상이 초기에는 없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이든가 당뇨, 심장질환,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합병증이 없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감정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emotional incontinence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울음이나 웃음과 같은 감정적 표현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신경증을 우리가 감정실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웃어야겠다라고 그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내가 웃는다거나 또 내가 울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와 상관없이 막 이제 울음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감정실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에는 이런 감정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울, 선망 이런 것도 이제 혈관성 치매의 특징적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불안, 다변, 흥분, 막 성격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다발성 뇌신경증, 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뇌 위축, 뇌실 공동 같은 그런 이제 진단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PPT에는 없지만 우리 교재 318페이지 표 12-1에 관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여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치매 환자의 증상적 특징을 비교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내용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결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도 사라지고 단기 기억력도 사라지는 거죠.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고 또 물건을 막 잃어버리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서 찾는다거나 또는 뭐 손에 있으면서도 물건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압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석의 개념에서 온 건데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는 이제 뭐 아들과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진압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력, 집중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것이죠. 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도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판단력을 못하는 거죠. 아 몰라, 나 모르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력이 결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어력이 결여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단어를 이제 잘 못 찾는 거예요.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글쓰기나 개념화의 능력이 결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력의 변화, 망상, 환각.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들리지 않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천장에 막 누가 기어간다고 그러고 막 누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상과 환각, 사고 이상 등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지 기능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 변화입니다. 정서는 불안, 뭐 부정하죠. 뭐 근심,
감정 실금, 아까 감정 실금 설명했었습니다. 또 감정을 조절이 불능인 거죠. 분노,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보통 급발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서적 불안인 것이죠. 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 희망을 상실하고 죄책감, 자신감을 상실하고 뭐 늙어서 뭘 하겠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러다가 죽어야지. 또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것도 이제 정서적 변화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증이라고 하죠. 막 광적인 행동, 파괴적인 행동, 막 인간관계에 막 모나게 결함을 일으키는 경우들, 이런 경우 우리가 정서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에는 성격의 변화, 막 갑자기 너무 완고해진다거나 감정 폭발,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막 이제 화를 지나치게 폭발하는 경우들, 막 언어 남용, 초조하고 흥분하고 막 억지를 쓰고 막 그다음에 뭐 의미 없이 막 배회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객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객사한다고. 그러니까 객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가시는 걸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집주위를 이제 길도 모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배회한다라고 얘기하고, 막 주위 사람들을 막 꼬집고 쑤시고 때리고 이런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이 막 물건을 감추는 것들, 이런 이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막 밤낮이 바뀌고 막 각성 상태,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 상태에 있는 경우, 또 실금, 성기 노출. 실금은 뭐냐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약간 이제 흘리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성기를 노출시키는 경우, 또 막 걷지 못하고 경련 일으키고 근육이 막 수축되는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기타는 진압력 장애, 아까 진압력이라는 설명했죠. 나에게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한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망상, 환각, 착각과 같은 지각 변화,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불능해지고 신체 기능적 장애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자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런 치매 환자의 증상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 319페이지에 치매의 임상적 증상의 발전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 1단계는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뭐 감정이입이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뭐 새로운 장소에 당황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재 320페이지 보시면은 치매 진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 진단의 자가 점검표가 15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매 진단 문진표에 의해서 치매를 진단한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치매 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치매 노인 가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매 노인의 부양을 전담하는 주 부양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우리 교재 321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은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것은 말기 암 환자를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양 부담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이 치매 노인을 부양할 때 모든 형제나 가족들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양하는, 다시 말해서 주 부양자가 있는데 그 주 부양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 집에 있으면 뭐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치매 노인의 경우에 뭐 주야가 바뀌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또 밤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뭐가 보인다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치매 노인에게 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약을 제공하거나, 또 전반적으로 치매 노인을 부양하게 되면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암울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노인도 되게 힘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치매 노인은 진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치매 노인의 가족들은 그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고, 더 심각한 것은
치매로 돌아가시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치매 노인의 이 질병이 언제까지 전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와 그 공포감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치매 노인의 부양이 6개월이면 끝난다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데 이게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매 노인 가족들을 숨겨진 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은 이제 드러난 환자인 거고 치매 노인 가족들은 이제 숨겨진 그런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5시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치매 노인의 경우에 이제 주야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계속 이제 치매 노인이 주무시거나 밤에 막 소리 지르고 환청과 환각을 이야기하고 이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이지 거의 이제 그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삶의 질이 급격하게 이제 최하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시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치매 노인에 대한 개입은 주 부양자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이제 어떤 개입에 또 어떤 그 케어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재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 자녀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적절하게 분배하면, 그러니까 3, 4명 정도가 적절하게 분배하면 부양 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자녀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리적으로 먼 곳에 사는 경우도 있고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자녀들이 거의 다 출가해서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 노인들을 옆에서 부양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치매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부양을 전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치매 노인을 전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힘드니까 또 이런 이제 그 치매 노인과의 갈등 또 치매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이제 가족 중심의 그런 이제 치매 노인에 대한 케어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족의 개입이 순조로울 때 환자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사회적 부양에 대한 의존의 비중이 높아졌죠. 또 단기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는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요양보호사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많이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제 자녀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많은 거죠. 더구나 이제 누군가가 치매 노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은 줄어드는데 결국에 이제 치매 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갈등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치매 노인에 대한 방임이나 또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 322페이지인데 PPT는 치매 노인의 부양 부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322페이지 주 부양자의 특성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치매 노인 가족의 부양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2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로 올라오면은 가족 내에서 치매 노인의 부양은 주 부양자 한 명이 전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며느리가 차지해서 옛날에는 며느리가 이제 치매 노인을 케어했는데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치매 노인이 아니라 이제 시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가 주 부양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배우자가 주 부양자가 되어서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부양자가 하루에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9시간 정도 해도 이제 피곤한데 이런 이제 그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데 9시간인데요. 이 9시간은 신체적인 어떤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또 인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 부양자가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와 인지장애 및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부양 부담감은 증상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가중되죠.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치매의 증상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부양의 부담감은 점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PPT 내용은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322페이지 치매 노인의 가족의 부양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활동의 제한입니다.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또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부양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중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치매 노인이 밖에 나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집안 내에서도 낙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치매 노인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구나 압박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부양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접촉이나 사회적 역할 수행이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치매 노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직접적으로는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치매 노인 가족들은 이런 부양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치매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치매 노인 부양 가족들은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및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 가족의 항상성은 이제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성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성원 누군가가 부양 부담이 가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또 세대 간의 갈등, 아들과 뭐 자손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또 형제 자매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네가 모시느냐, 내가 모시느냐, 누가 더 케어를 많이 했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이제 싸우게 되니까 서로 갈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우고 또 세대 간도 싸우고 또 형제 관계끼리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치매 노인과 주 부양자의 관계에도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막 거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 주 부양자가 치매 노인을 방임하거나 심지어는 학대하는 경우도 가져오고 전체적인 가족 관계에 부정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은 치매 노인을 부양하면서 사소한 일로 막 남을 비판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 노인을 부양하면서 굉장히 막 신경질적인 거죠.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는 거죠. 또 친절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 의욕을 상실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언제까지 이 치매 노인을 케어해야만 하는가? 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치매 노인 기저귀 갈고 보행 도와주고 혹시 사고가 있을까?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희망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뭐 하나? 이제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정 및 경제 활동 사항의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치매 노인을 부양하면서 치료와 간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돈이 드는 거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매 노인을 8시간, 9시간 동안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치매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치매 노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치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일과 경제활동을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까? 아니면 돈을 버는 걸 포기하고 이런 치매 노인을 부양해야 할까라고 하는 갈등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거죠.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한 일자리, 풀타임의 일자리가 아니라 잠깐의 알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극한 지장을 받거나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건강상의 부담은 치매 노인을 부양하면서 받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또 계속 이제 치매 노인을 감시하거나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스트레스,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나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죠.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면은 정신적으로 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기저질환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주 부양자도 이제 뭔가 질병이 있을 거잖아요. 뭐 당뇨가 있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안일을 안 할 수 없어요. 가사 문제를 하게 되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잠깐의 경제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한꺼번에 가중되니까 새로운 이제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 부양자들 또 치매 가족들이 건강의 악화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325페이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